엄마! 지은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들이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제 뺨에 뜨거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돈 좀 숨겨놓은 거 없어요? 급하게 50만 원만 필요한데. 며느리의 뻔뻔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또 돈이야? 지난달에 빌려간 100만 원은 언제 줄 건데? 그러자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이 며느리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내 아들이 화가 난 채 나와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68살에 은퇴한 중학교 국어 교사 박정숙입니다. 남편을 12년 전 심장마비로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올해 38살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는 팔자인가 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저를 배신했으니 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너는 남편 자식 덕이 없는 팔자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나 봅니다. 준호를 키우면서 정말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이가 아버지 없는 서름을 느끼지 않도록 2배, 3배로 사랑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문제였나 싶기도 합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워서 아들이 저렇게 된 걸까요?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이 없어서 버릇없이 큰 걸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원 픽업은 물론이고 시험 기간에는 밤새 옆에서 간식을 챙겨줬습니다. 너무 오냐오냐하며 키운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준호가 밤 12시에 공부하다가 이렇게 말하면 저는 피곤해도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한 번도 내가 알아서 끓여 먹으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귀한 자식을 매로 키우지 않은 것도 후회됩니다. 어릴 때 잘못해도 우리 준호는 착해서 그런 거야라며 감싸기만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엄하게 혼냈다면 달라졌을까요? 중학교 때 준호가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이를 혼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준호가 뭘 잘못했겠어라며 두둔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다른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항의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준호에게도 문제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눈이 멀어서 내 아들의 잘못은 보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우리 준호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라고 변명했습니다. 학원을 여러 개 보내고 과외까지 시켰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아들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우리 준호만 잘 되면 되라는 생각뿐이었죠. 대학 등록금도 빚을 내서 마련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는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죠. 하지만 아까운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호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때부터 준호가 엄마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돈을 대줘서 돈의 가치를 모르게 된 거죠. 군대 갈 때도 매주 면회를 갔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몇 달에 한 번 가는데 저는 우리 준호가 외로울까 바라며 매달 갔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어머니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부른다더군요. 자식 주위를 맴돌며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어머니 말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취직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력서 쓰는 것부터 면접 연습까지 제가 다 도와줬습니다. 엄마, 이런 것까지 해줘서 고마워. 준호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아들을 망친 거였어요. 4년 전 준호가 결혼하겠다며 지은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준호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라며 받아들였습니다. 지은이는 첫 만남부터 계산적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를 보더니 어머님, 여기 시세가 꽤 되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우리 준호가 선택한 사람이니까라며 넘겼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지은이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예물은 다이아몬드 세트로 해주세요. 드레스는 유명 디자이너 것으로 하고 싶어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고 싶어요. 그때마다 준호는 엄마 지은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될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결혼식 비용만 5천만 원, 예물과 예단까지 합치면 거의 1억이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3분의 1이 한 번에 나간 거죠. 신혼집도 지은이가 원하는 곳으로 구했습니다. 어머님, 교통이 편한 곳이어야 해요. 주변에 대형마트가 있어야 해요. 신축 아파트가 좋겠어요. 결국 경기도 분당의 비싼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준호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원래 그런 아이였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 준호는 제 아들이 아니라 지은이의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지은이 의견을 먼저 물어볼게. 엄마, 우리 부부 일에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엄마, 지은이가 불편해해요. 매사에 지은이가 우선이었습니다. 명절 때도 지은이가 친정 가고 싶어 해서라며 저를 혼자 두고 갔습니다. 물질이 부모보다 좋은 세상이 되어버린 걸까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부모의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지은이가 주는 물질적 만족에는 못 미치나 봅니다. 지은이는 준호에게 최신 전자제품을 사주고 비싼 옷을 사주며 환심을 샀습니다. 오빠, 이거 신상이야. 오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우와, 지은아 고마워. 역시 내 와이프가 최고야. 그럴 때마다 준호는 지은이에게 홀딱 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평생 준 사랑은 하루아침에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로서 손자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지은이는 철저히 막았습니다. 어머님, 현우는 저희가 알아서 키울게요. 어머님 세대 육아법은 이제 구식이에요. 전문가들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손자도 없는 것이라고. 준호가 저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으니 현우도 저를 할머니로 여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현우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같이 가려고 했더니 지은이가 막았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하지만 지은이 친정 어머니가 오면 엄마 현우 좀 봐주세요라며 맡겼습니다. 같은 할머니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그러면서도 돈이 필요할 때는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현우 교육비가 필요해요. 어머님,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처음에는 손자를 위해서라며 줬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거짓인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받은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옷을 샀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을 우연히 봤는데 시어머니가 용돈 많이 주셔서 쇼핑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 돈은 손자 교육비라고 했는데 그렇게 돈을 빌려가면서도 갚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했죠. 어차피 어머니 돈은 다 우리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빌려간 돈 좀 갚아라고 하면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가족 간에 그런 거 따져요? 나 하나 있는 아들인데.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다니. 역시 혼자 키워서 그런가, 아버지의 가르침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 때의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다른 집은 가족이 모이는데 저는 혼자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장인어른이 꼭 오라고 하셔서 지은이가 친정에서 명절 보내고 싶대. 그러면서도 시댁에는 잠깐 들렀다가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우리 며느리가 명절마다 온 가족 데리고 와서 며칠씩 있다 간다고 자랑할 때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명절에 뭐해? 그냥 집에서 쉬어. 차마 아들이 오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병원 갈 때도 늘 혼자였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야 하는데 준호는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엄마, 병원은 택시 타고 가. 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있어. 하지만 지은이가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고 하면 준호는 반차를 내고서라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당뇨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공복이어야 해서 아침을 못 먹고 갔습니다. 검사 후 저혈당으로 쓰러질 뻔했는데 아무도 옆에 없어서 혼자 버텼습니다. 그때 옆 침대에 있던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가 와서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하는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부러웠는지. 약국에서도 서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혈압약 값이 부족해서 준호에게 전화했더니 엄마 연금 나오잖아. 그것도 부족해? 라고 했습니다. 지은이한테 빌려준 돈 때문에. 아, 엄마도 참. 며느리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으면서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는 듯이 말하다니요. 그러던 중 지은이가 둘째를 임신했고 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또 그동안 빌려간 것도 안 갚았는데 그때 준호가 들어왔고 지은이가 먼저 일렀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니? 너희 둘 다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들의 손이 제 뺨을 때렸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38년간 정성 들여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며 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결혼하면 남이구나. 아무리 사랑을 줘도 아무리 희생해도 결국은 배우자를 선택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아들을 마음에서 놓아야 비로소 제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잘못 키운 걸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달랐을까요?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이 있었다면 준호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아들에게 제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평생 모은 돈을 차라리 정말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전 재산 3억 5천만 원을 희망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한 푼도 아드님께 안 남기실 건가요?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빌려준 돈 1,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는 이미 엄마를 버렸잖아. 이제 나도 너를 버릴 거야. 그 후 준호와 지은이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울고불고 사과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지은이가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내가 맞은 뺨은 영원히 남아.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아.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사과를 받아도 아들이 저를 때렸다는 그 충격과 배신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순간이 떠올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뺨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들을 마음에서 놓으니 비로소 제가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에게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희망재단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아이들은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너희 보러 왔지.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로당에서 김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71세의 호랍이었는데 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교양도 있고 매너도 좋았습니다. 정숙 씨, 차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영호 씨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영호 씨도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결혼하면 부모는 필요 없어지나 봐요. 영호 씨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러게요. 키울 때는 부모가 전부인 것처럼 굴다가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등산도 가고 전시회도 보러 다녔습니다. 정숙 씨, 우리 같이 여행이나 갈까요? 여행이요? 네, 제주도라도 다녀오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서요.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준호가 그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떤 남자랑 여행 간다고요? 그래, 왜?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12년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엄마, 그래도
너는 지은이랑 잘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제주도 여행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영호 씨는 저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줬습니다. 정숙 씨, 힘들면 쉬었다 가요. 정숙 씨가 좋아할 만한 맛집을 찾아봤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랐습니다. 준호는 한 번도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더 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정숙 씨, 파리에 가보셨어요? 아니요, 가보고 싶었는데. 그럼 같이 가요. 우리 나이에 이제는 가고 싶은 곳 다 가봐야죠. 유럽 여행은 꿈만 같았습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베네치아. 평생 TV로만 보던 곳들을 직접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렸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이 정숙 씨가 남자친구랑 유럽 여행을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준호도 봤나 봅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우리는 안 도와줘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 거야. 너희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 후로도 준호는 계속 연락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마음에서 놓으니 정말 편안했습니다. 1년 후 영호 씨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남은 인생 함께 살아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하지만 영호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살아요.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희망재단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준호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영호 씨와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해주는 거면 뭐든 좋아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행복을 느꼈습니다. 준호와 살 때는 늘 눈치를 봤는데 영호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래, 잘 지내니? 아니요. 준호 오빠가 회사에서 힘들어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매일 술만 마셔요. 그래.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머님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은이가 부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응, 아주 행복해. 집에 돌아와서 영호 씨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조금은.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준호가 저를 선택하지 않았듯이 저도 준호를 선택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5세가 되었고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희망재단은 더욱 성장해서 이제는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 창립 1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장학금을 받고 성공한 학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의사가 됐어요. 할머니 덕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할머니가 저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준호 하나를 잃었지만 수백 명의 자녀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 준호를 봤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왔어? 그냥 엄마가 하시는 일이 정말 대단해서요. 준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많이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잘 안 풀리고 집에서도. 그래.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알아요.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준호는 울먹이며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날 저녁 영호 씨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왔다면서요? 네, 잠깐 왔다 갔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했어요. 아들이 저를 때렸을 때 우리 관계는 끝난 거예요. 영호 씨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가 불행해지니까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준호에게 매달렸다면 저는 여전히 불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놓아버리니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영호 씨가 갑작스럽게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영호 씨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준호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영호 씨가 떠난 후에도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희망재단 아이들이 가족이 되어줬으니까요. 어느 날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현우.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다가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는 생각에 들여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의대 다녀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장학금으로요. 그래.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내가 뭘 잘못했니? 아빠가 할머니께 한 일. 저도 이제 다 알아요. 얼마나 큰 잘못인지.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라도 자주 찾아뵐게요. 할머니가 외롭지 않으시도록. 괜찮아.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에게는 희망재단이라는 큰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85세가 된 지금 저는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68세에 시작한 진짜 내 인생입니다. 책을 쓰면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운 것이 잘못이었나?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이 문제였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만 이제 깨달은 것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만 하다가 정작 자신은 불행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준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저 준호예요. 이제야 편지를 씁니다. 매일 엄마 생각을 해요. 제가 엄마를 때렸던 그날,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지은이와는 결국 이혼했어요. 돈 때문에 싸우다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1000번 만번 죄송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아니, 용서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엄마가 건강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못난 아들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준호도 이제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준호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사과를 받아도 그날의 충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38년간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며 어머니를 때렸다는 그 배신감은 영원히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준호의 편지를 받았다. 이혼했다고 한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동정심은 생기지 않는다. 그가 나를 버렸을 때 나도 그를 버렸다. 이제 와서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무너졌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다. 그가 나를 때렸을 때 끝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다. 나는 이미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희망재단 아이들, 그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얼마나 남았나요? 글쎄요. 잘 관리하시면 1-2년은 집에 돌아와서 유언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재산은 모두 희망재단으로 가게 되어 있었고 현우에게는 학비가 계속 지원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날 밤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이제 곧 만나겠네요. 그동안 잘 살았어요.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리고 영호 씨 사진도 꺼냈습니다. 영호 씨, 고마웠어요. 덕분에 노년의 진정한 사랑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희망재단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모두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곧 떠날 것 같아. 하지만 슬퍼하지 마.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어.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남편과 영호 씨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할머니는 우리의 천사예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다음 날 아침 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희망재단 장학생들, 직원들, 봉사자들, 수백 명이 왔습니다. 준호도 맨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홀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제 유골은 희망재단 정원에 뿌려졌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아이들을 지켜보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서였습니다. 준호는 매년 그곳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울면서. 하지만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단지 함께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68세의 아들에게 뺨을 맞고 시작된 새로운 인생. 아픔으로 시작했지만
행복으로 끝난 인생.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자식에게 상처받은 분이 계신가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이제는 남입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68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부디 모든 부모님들이 자신의 인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그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